내년에 아마, 아니, 그 다음 달이면은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거나 하실 텐데. 저번, 그 우리 연수 과정에서 통합도산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습을 했죠, 한번. 그럼 그 내용이 전반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부분하고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어쨌든,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일단 그 업무상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법무사님들은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서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하냐 해서 좀 초기에 2004년도 9월 23일 날 시행을 했죠. 이 개인회생 제도는. 근데 이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을 하면서 원래는 파산 제도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하면서 파산 부분도 시청자들도 급속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이제 10여 년 됐죠. 1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시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는 우리 업무와 굉장히 밀접해요.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경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개인회생 파산은 또 법인 파산하고 법인 회생의 업무를 또 일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종합적이어서 될 수 있으면은 기초 개념, 오늘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은 채무 과다 채무자들인데 대부분. 근데 이 재정적인 부분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이니까 이분들이 추후에 다시 갱생을 해서, 이 파산이 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갱생을 해서 회사를 다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창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취업하는 경우, 집을 또 나중에 사는 경우, 기타 관련된 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저변 확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향후 법인 등기하는데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관제인을 선임하거나 법인 같은 경우 또는 법인이 회생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변경 등기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지 않는 법무사님들은 이렇게 하죠. 대부분 이제 잘 알고 있는 법무사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의 그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들은 초기에 개업하거나 또는 취업하면 초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쁠 때 한두 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큰 골격만 알고 있으면 그 뒤에는 잘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법원에서도 워낙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 프로그램도 4월 28일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초기에 처음에는 판단 부분이.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서류 작성인데 서류 작성도 또 이게 쉽지 않아요. 개인 파산은 어느 정도 어렵진 않은데 개인 회생제도는 변제 계획이라는 부분을 소득 대비해서 월 그 변제 예정의 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거의 그 산수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은
크게 개인회생 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 있죠, 워크아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비해가지고 법인인 경우 법인 파산하고 법인 회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워크아웃에도 지금 구분이 또, 원래는 이제 개인 워크아웃만 존재했는데, 최근에 또 2009년에 프리 워크아웃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대비하면, 이건 이제 사적인 구조 제도고, 이쪽은 이제 공적 구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사적이라는 거는 채권자들이 여기 얘기하면 은행연합회라고 하잖아요. 은행연합회에서 그 협약기관끼리 그 과다채무자 변제 그 방법을 도모해주는 부분이에요. 사적. 그래서 사적 구제라고 하고 개인회생력 파산 이 부분은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강제 공적 구조 제도죠. 특히 개인회생업 파산하고는 큰 차이점은 파산은 변제가 이제 핵심 기준이죠. 파산은 변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변제를 하죠. 근데 그 변제 재원이 소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파산 부분은 이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전체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예요. 그게 일부든 전부든 지급 불능 상태인데 그 지급 불능이 어디서 왔냐 문제보다도 그 지급 불능 상태에서 소득을 가지고 변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소득이 현재 재산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장래에 또는 기업 같은 여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매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업소득을 통해서 변제하거나 정리할 거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같은 경우 요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변제가 없죠. 변제 없고 어떤 뭐가 필요하겠어요. 변제 없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파산이라는 부분은 청산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은 현재의 소득을 가지고 또는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현재의 영업소득을 가지고 일정 부분 변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변제 물론 이제 전부 변제를 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소득이나 영업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게 된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덧붙여서 또 일반회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회생을 들어보셨나요? 앞에 계셔가지고 계속 불편하시겠네요. 저번에 수업 받을 때 일반회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우리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는 개인회생하고 파산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게 일반회생 분야입니다. 일반 회생 부분은 이 회생 부분은 일단 변제가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 회생하고 개인 회생하고 구분은 예를 들어 법인하고 일반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죠. 이 개인하고 일반 회생은 채무자가 개인일 것이라는 개념이 오는데 이 법인 회생은 이제 주식회사나 법인인 경우 회생조차를 받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표에 보면요.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데 무담보 제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무담보 5억. 그러니까 신용대출 쉽게 얘기하면 신용대출 5억.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10억 이내. 그래서 총 15억까지 이 채무 한도액을 정해져 있어요. 개인회생은.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초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무조건 파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집비가 이 장비가 워낙 고가하고 해서
이 재산을 평가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물론 이제 리스로 빌린 경우도 있지만 그 리스로 빌렸을 때 또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범죄 이번에 우리한테 주는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5천만 원 주나요, 요즘? 5천만 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의사다. 그러면 뭐 10억 넘어가기 때문에 신용으로 대출이 10억이 넘으면은 여기 이제 개인회생 요건 우리 표에 보면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개인회생 표 밑에 네 번째 칸에 보면은 담보부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담보부 앤드 무담보 5억. 여기서 무담보로 하면 신용대출 얘기하고, 담보라고 여기, 그 담보부라는 거는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드예요. 그래서 신용대출 10억, 뭐, 담보 5억.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생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일반회생 제도는 뭐, 법인회생, 법인회생의 그런 절차를 유사하게 준용하죠. 왜 그러냐면 일반회생 같은 경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그래서 일반회생은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에 3분의 2, 담보부 4분의 3, 이런 형태로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인데 그 요건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이,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든 간에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진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5억을 넘는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5억을 넘는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보증을 섰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금액이 높아지지 자기가 일반적으로 채무를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했을 때 신용대출로 5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일반 개인 회생하고 일반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죠. 은행연합회, 은행 간의 연합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연체자들에 대한 구조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회생하고 파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라든가 연체 그 3개월 이내라든가 채무 범위가 5억 이하인데 여기는 지급 유예라든가 예를 들어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지, 우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쪽 부담이 더 커요, 워크아웃은.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워크아웃을 하다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워크아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또 활용하냐면은 이 책임감이 커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국민 정서를 보면은 이제 망가질 대로 이 채무도 과다한 부분도 변제 능력이 양호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소득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여파로 그 매출이 급격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충격을 바로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도 회생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 그 다음에 일반 회생제도를 설명하면서도 이분한테 맞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라도 그분이 이 워크아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정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설명해주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고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은 이자라든가 원금 유예라든가 그런 기간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완전 변제를 많이 유도한다. 이건 이제 사적 구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그다음에 일반 회생, 법인 파산, 법인 회생은 공적 구조로서 강제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법 안에 있는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서 그 요건에 부합하면은 그 파산의 효과 그리고 회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요 각 제도 간에는 서로 상호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일반 회생을 하다가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아웃을 하다가 일정 부분 변제하다가 갑자기 어떤 변수가 또 생겨서 그것마저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파산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파산을 하다가 자기가 뭐 경제적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일반 회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채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 채무로부터 종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제도 개인회생, 파산, 일반회생, 법인 파산, 법인 회생 요 개념은 알고 우리가 주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는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플로우에서 하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상담으로부터 출발하겠죠. 이거는 이제 특히 상담이 이 업무의 특징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상담할 때 일단 뭐 지인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은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든 그럴 수 있는데 이 상담하러 올 때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상담할 때 그분의 위축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이 잘못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뭐 일에 초기에는 뭐 괜찮겠지만 조금씩 바빠지면은 상담도 요령 있게 정확한 핵심을 파악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 또는 내부에 인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배해서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일단 이제 상담을 하고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필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람이 뭐 파산 쪽으로 가야 되는지 회생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일반 회생으로 가야 되는지 워크아웃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나면 일단 뭐 물론 업무 효율성이 또 우리 일을 하는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인 우리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잖아요. 반복돼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일이. 그러니까 한 번 상담해서 그다음 상담할 때 필요 서류 요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 서류가 준비되면 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속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 이제 요구를 필요 서류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필요 서류를 요구하면 이분이 이 필요 서류를 가져오는데도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다시 돌아갔는데 떼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떼어야 되는 부분들을 일반 직장에 놀고 있는 사람 모르는데 이분들은 또 바쁘다고 또 의외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연체가 오래된 분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많은 활동을 에너지가 뭐 이렇게 넘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필요서류 요구하면은 기본적으로 빠른 분은 한 달 이내도 가주기도 하는데 1에서 6개월
요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돌아가면서 또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피로스를 요구해서 이제, 이분이 재방문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거 발급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성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데, 제출해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몇 페이지냐면, 5번.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제출이라면 신청이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개인회생 선임되고 개시 결정까지,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1개월인데,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보면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시 결정 나는 데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사건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지금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까지. 그 다음에 뭐 채권자 집회까지 뭐 2개월 이상 걸리고, 그래서 거의 요즘 보면은 인가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 업무 중에 대부분 그 소송을 소장 작성 소송을 하더라도 부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잘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단기 6개월에서 한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처분이 잘 안 돼서, 아니면 그 채권자가 또 이의를 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굉장히. 하지만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게 되죠? 근데 자주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자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관계가 밀접해지죠. 고객하고는. 우리한테는 이제 고객이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그리고 그분들로 통해서 또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분들 자체가 또, 영업력을 발휘해 주니까 그런 일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힘드시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매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을 한번 어떤 형태로 상담을 하냐면, 제가 우리가 쓰는 상담 카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걸 보는 이유는 6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상담 카드인데, 일단 이름하고 나이하고 연락처, 그리고 뭐 상담자가 법무사인지 아니면 뭐 직원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소, 거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몸이나 뭐 이런 정신건강, 뭐 심리 이런 거 왜 보냐면은 나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왜 왔겠어요? 채무 빚을 지게 되면은 연체를 해보신 분 있겠죠, 뭐 여기에서 연체를 해보시면 연체를 하게 되면 일단은 문자로 연체 중이나 문자 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카드나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바로 카드 결제 금액이 없으면 바로 카드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사든 은행이든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독촉 전화하고 문자하고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상담을 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채무죠. 채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채무 금액이 얼마이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대출 5억, 담보대출 10억. 담보대출 10억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로부터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은 한 10억을 대출 받으려면 15억 이상의 시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채무가 얼마인지 일단 채무에는 자기가 채무를 물어보면서 보증을 섰다. 면 보증 쓴 것도 여기 이제 채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증 쓴 금액, 자기 개인적인 이 채무에는 카드,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를 못 막았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그 다음에 대출 금액, 그 다음에 이 채무는 처음에는 돈을 빌릴 때 어디 가서 빌립니까? 은행 가서 빌려요. 은행 가서 빌리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기타 하게 되면은 1금융권을 가다가 이제 2금융권을 가죠. 가다가 이제 대부업체나 무슨 러시안 캐시라든가 대부업체 광고하는 데 많잖아요. 어느 채널이지?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채업자까지 가죠. 대부업체라면은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가는 데가 사채업체죠. 그러니까 대부업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증 선 경우 타인이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보증 서준 경우,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무담보 얼마, 신용대출 얼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간단하게 이제 채무가 증대된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예를 들어 개인회생 파산해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박이라든가 기타 낭비 벽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즘은 일부 면책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이제 명품을 많이 샀던 분을 한번 이렇게 처리해보니까 일부 면책, 그러니까 전부 면책 안 하고 일부 면책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1,500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재산 상태를 체크를 하죠. 재산이 지금 보통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이 없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인데,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보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채무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렇게 쭉,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쭉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예금, 주식. 근데 보통 이게 출발하는 분들은, 직장을 좀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겸업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이거 진행하는 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많이 보증금하고 자동차하고 보험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예금이 있거나 그랬으면 그걸 해약해서 갚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오시면은 부동산이 담보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보험은 보통 이제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뭐 상해라든가 암, 각종 질병에 관련된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변액 유니버셜, 아마 앞으로 이제 개업하시게 되면은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저축성, 미래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저축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우리 제도 내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 그래서 크게 채무, 재산, 그 다음에 소득을 묻게 되죠. 소득은 여기 아시다시피 직업을 물어보면 대충 나올 것이고, 월 평균 소득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 있죠. 파트타임이 있죠. 그 다음에 급여받는 성질도 다 다르죠. 정액으로 받는, 연봉으로 해서 정액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수당 형태로 급여 체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라면은 아시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남자가 부양자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피부양자가 되는데,